노련해지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부동산 얘기를 이번 대책에 대한 얘기는 좀 여쭐 수밖에 없는데 네. 8.4 대책 좀 어떻게 보세요? 공급 대책? 공급 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6.17 정책 나오고 그것 때문에 710. 막 예. 너무 저 사람들이 그냥 막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겨우 70 대책이 나와서 맞습니다. 이제 사인을 보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은 했으니까 네. 임차인 보호하고 수요 억제 정책하는 건 했으니까 공급 정책에 이제 8.4 정책이 나온 거죠. 네.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급 대책은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아주 정부가 무지히 노력했구나. 제가 기재부 총리를 하도 날 손대라 막 그랬더니 뭐 굉장히 열심히 저걸 하신 건 알겠는데 네. 일단 시장에는 정확하게 사인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은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 굉장히 부지런히 주택 공급하고 그 부분을 상당히 공공임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사인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저 현장에서 안착되게 하는 데는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로 어저께부터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그렇죠. 정청래 의원도 우리 상암동에 마포에는 더 이상 짓지 말아 주십시오. 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사실 이럴 때 박원순 시장님이 꼭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그동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부동산 거품 때문에 못했지만 이번에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생긴 거는 다 90% 환수하겠다. 환수하고. 그다음에 저 보유세에 관련된 거는 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가수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공급 대책을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도시 계획적으로 네. 그리고 사회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지구를 만들어서 이걸 어떤 계획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민들과 뭐 땅 주인들과 네. 또 사업자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걸 만들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서울시의 리더십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버는 시즌이 끝났다 그런 시그널을 확실히 준 것 같고. 아니요, 제가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해요. 그러지 않아요. 돈은 좀 벌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줘야 그러니까 돈을 요만큼 더 벌게 해주지 아, 않으면은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없으면. 얘기하는 게 지나친 그 단타 투기성만 빼놓으면은요. 부동산에 대한 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 네. 절대 그러니까 하면은 뭐 마이너스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고 플러스가 예. 너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주식에나 증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아야 이쪽으로 또 올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아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 조정을 좀 제가 해- 잘 제가 되네. 부동산 생태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냥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네. 사람은 내 집을 갖고 싶고, 어떤 그렇죠. 사람은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고, 네.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비싼 거를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되게 임차라도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도 안 되니까 공공임대에서 조금 싸게 살 수 있게 네. 하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왜냐면 다양성이. 왜냐하면 예. 이런 복합 생태계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다 이기면 안 되고 여태까지는 주로 투기자들이 이겼는데 다들 투자자와 또 이거 수요자와 네. 소비자들이 가끔 조금씩 이기게 해주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부동산 생태계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가장 초기에 너무 다주택자들은 뭐 우리의 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책에서 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또 임대주택 다주택자들한테는 인센티브까지 주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을 해놨잖아요. 임대사업.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해놨는데 지금 이번에 한 게 제대로 맞는 겁니다. 이번에 한 게 단타 투기성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갭 투자하거나 갭 투자해서 여러 개 사거나 그렇죠. 예. 그다음 그렇게 하고 한 2, 3년 올라가지고서는 그냥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해가지고. 인센티브 해가지고 종부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세금만 안 내고 양도세 뭐 다 뭐 법인 만들어서. 네, 이런 거 이렇게 세금을 하는 피하고. 것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이번에.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가 올리고 왔는데 네네. 트위터에다가 제가 4주택자예요. 4주택자.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요번에 하도 미래통합당 뭐 본회에서 꾸짖으니까 뭐 강남에
다주택자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들을 하는데 거기다 말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제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명확한 워딩이 네, 저 다세대 주택에 삽니다. 30년 전에 아파트 팔고 집 지어서 살다가 20년 전에 같이 사시던 시가족들이 저 외부로 아파트 산다고 가져서 네. 할 수 없이 그거 인수해가지고 다주택자가 됐고 아하. 종부세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발의했고 임대차 주택법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제가 항상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다세대나 또는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보급하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최소한 30~40%가 돼요. 그렇죠. 그게 다 없어진다면은 정말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거는 그 똘똘한 매체들, 아파트, 그러니까 작으면서 막 10억씩 뭐 저기 뭐 주요 아니, 아파트, 보통은 네. 저 시세가 한 15억 이상에다가 아니 전세가 10억씩 되는 건데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개씩 가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다 이렇게 하면은요 저조차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근데 우리한테 많은 경우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서 살면서 임대인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게 없어지면은 솔직히 아파트보다 싼 임대료 싼 다세대 다가구도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 3법을 하니까 왜 임대인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규정을 하느냐 이런 아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솔직히 윤희숙 의원도 임대인은 이렇게 저도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기여하는 바도 있되 다만 임차인도 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게. 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임대인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다세대 주택 이제 다 인수를 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한 8년 정도 사세요. 근데 네. 중간에 보면은 제가 딱 한 번 너무너무 미안할 때가 있었어요. 4년 만에 제가 나가 주십사고 그랬어요. 4년마다. 우리 동생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래서 아. 뭐 그 친구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때라서 내가 좀 너무 잘 사시던 분인데 아유, 그러게 마음이 그러니까 아팠겠네. 그럴 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이만하면 착한 편인데 뭐 보통 사람들은 근데 착한 임대인이 더 많아요. 저는 생각에 나쁜 임대인은 되게 아파트 갖고 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막 올리려고 주변에서 저- 많이 올리려고 전 전세할 그러는 때만 거고요. 20~30% 올리더라고요. 보통 네. 그냥 자기가 살면서 임대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되게 뭐 우리 예전에 집주인과 왜 저 세입자들하고의 이 뭐 좀 관계가 있고 좀 이렇게 봐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는 안 올리려고 그러고 정 미안하면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뭐냐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만든 게. 네, 근데 예측 저는 가능. 예측 가능. 왜냐하면 그럼요. 전세 임차인도 내가 어디까지는 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 2년 동안 열심히 좀 요거까지는 그렇죠. 벌어놓자.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대출도 조금 더 하면 대출 이자가 요만큼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하자. 네. 근데 갑자기 막 25%씩 올리고 그러면 뭐 감당을 못하니까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4년은 괜찮겠다. 그러면 뭐 계획을 또 4년이면 세워서, 하겠다. 근데 4년 저는 이제 동안. 6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3 저는 플러스 이제 아니요. 저는 3+3은 문제가 있는 게 네. 심상정 위원님이 3+3+3을 했는데 그건 9년. 문제가 있는 게 네, 네. 첫 번 도입할 때 시장 교란이 너무 심해요. 아. 그리고 시장 교란을 하면은 그때 임대료가 확 올라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네. 한 10% 15% 올라요. 어허. 근데 이 2+2를 하면은 제일 오르는 게 작아요. 아, 그러니까 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3%에서 5% 사이에 올라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 2+2+2를 하면 한 5%에서 8% 정도가 올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6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저도 오케이 했어요. 법무부 장관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들이 생기고 나면은 네. 그때 서서히 뭐 2+2를 더하거나 더 이렇게 나갈 하면 수도 되는 있는 거죠. 거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이제 너무 적대적인 관계를 갖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주택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생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요새 뭐 임대인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막 이러는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은 이러면 안 되겠죠. 평가로 그러면 안 네, 네. 왜냐하면 임대인도 사실 임대인에 대해서도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지금 이제 이번에 용해인 의원이 제기한 네. 그 반칸 지하방에서 살거나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 이걸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임대주택이 금방 생기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몇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인들한테 어느 만큼은 공공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는 삶의 질의 환경을 올려줘야 됩니다. 외국에서 해주는 게 그거든. 왜 집고치기 사업 같은 거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비슷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어디까지가 괜찮은 삶의 기준이고 주거 환경의 기준인지를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 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강제하고 네. 그렇게 안 하면 뭐 임대를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좀 없는 사람한테는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거를 좀 주거 환경을 주거 환경을 좋게 좋게 만드는. 만들고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건데 자꾸 적대적인 관계로만 만들면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는 뭐 미래통합당의 잘못도 굉장히 크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택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서 뭐라고 표현할까? 이럴 때 또 이제 잘 워딩을 잘해야 됩니다. 미숙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섬세함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을게요. 제가 보면은 좀 사려 깊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아하.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 편을 가르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을 좀 만들어가는 조장하는 그런 그게 게 계속 정쟁 때문에 많아요. 생기는 문제고. 그래서 네, 네. 저 열린민주당은 우리 세석밖에 안 되면 제가 나서서 그 가운데 조정을 할 테니까. 그래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뭐 그래도 임대인- 임차인이고 예. 저거 하고 조금은 경제 메커니즘을 아는 분인데 아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점점 가도 그러니까 윤희숙 숙, 예.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저 꼴통 같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싸워야 됩니다.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교화시키기도 하고 싸워야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범여권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이른바 조금 너무 딱딱하게 이거를 전선을 긋는 태도 아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솔직히 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화시키려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네. 우리 뭐 임차인 임대인 우리 국민들이 네. 다 이익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다 생태계를 정말 이루어서 살 수 저기 하는 있게. 게 주택 문제, 주거 문제 가지고 정쟁화하면 안 돼요. 음. 이거는 여야가 없어요. 이거는 여야가 없이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거를 해결을 해놔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다른 문제들 지금 뉴딜 뭐 4차 산업혁명 네.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안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라서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오마이 TV. 여기에 나와서는 좀 이렇게 그냥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어저께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더 짧게 소셜 믹스 필요하다. 앞으로 공공임대 만들 네, 때 말씀하셨죠. 그거 네. 소셜 믹스를 또 그것도 좀 세련된 방식으로 소셜 믹스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막 단지 크게 만들고 빨리 만들고 이러는 거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주택청이 필요하다. 주택청 그랬더니 말씀하셨죠. 제가 예. 주택청을 얘기하니까 또 이게 뭐 국토교통부하고 복지부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이라고 하는 게 주택청은요 짓는 데 나서면 안 돼요.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주택청은 관리를 하는 데라 관리를 네. 하는 데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는 거는 가령 LH나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되 이걸 관리를 하는 건 뭐냐면은 수요는 어떻게 되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벤토리는 어떤 게 있고 네. 값은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그다음 거래 수는 얼마가 돼 있고 통계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가 있어요. 특히 거기 지역별.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네. 이번에 임대차 등록제를 했잖아요. 전월세 네. 신고제를 네,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표준 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합당하게 표준 임대료를 그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내줘야 됩니다. 가령 네, 예컨대 네. 제가 논현동에 살지만 논현동 전체 하면 안 돼요. 논현동 저 이명박 블록은요 엄청나게 비싸고요. 제가 사는 영동시장 블록은 조금 뭐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빌라촌은 좀 다르고
다르죠. 가사 두 축은 좀 다르고 정말.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세심하게 세심하게. 봐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거를 담당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도 네. 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자격 심사님 뭐 이런 것 이게 때문에 좀 민감해요. 또 민감하죠.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주택청을 제안한 건데 열심히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그때도 반대가 심해서 더 이상 거론을 못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솔직히는 행정복합도시에 워낙 이슈가 가 있어서 맞아요. 그걸 이제 거기에 하기가 좀 집중했죠.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스터디를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뭔가 제안을 하고 뭐 요번에 안 되면은 또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는. 네. 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또 주거복지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